미국이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아닌데 트럼프는 이런 것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석유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다. 석유가스를 조금은 세이브하고 또 탄소 감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일단 석유가스를 많이 채굴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한 양수영이라고 합니다. 예,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근력을 동력으로 썼는데 18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1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기관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기계가 사람 대신 일을 하게 되었죠.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혁명이었습니다. 석탄보다 훨씬 편리하고 다루기 쉽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석유를 활용한 수많은 기계가 제작되고 석유를 연료로 한 비행기와 자동차가 보급되어 교통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선박도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선이 석유를 연료로 한 선박으로 교체되어 효율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군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게 되어 영국 해군이 독일 해군보다 기동력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당시 최대 유전이었던 중앙아시아 바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명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독일의 롬멜 장군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연합군을 기습 습격하여 연성을 거뒀는데 기동력의 원천인 석유 확보에 실패하여 롬멜은 아프리카에서 패배하고 이후 암살 업무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계기는 바로 일본이 인도네시아 유전을 뺏으려고 그 교두보로 베트남을 침공했으며 이에 미국이 일본의 석유 검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배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쟁에 꼭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도 초에 텍사스 스핀들 탑이라는 대형 유전이 발견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때마침 헨리 포드가 전기를 이용한 컨베이어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철강 산업과 조선 항공 산업이 발달하였고 석유를 연료로 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대량 생산됨에 따라 그전에는 세계 여러 열강 중의 하나였던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된 요인으로는 넓은 땅, 개척정신, 일명 멜팅팟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문화의 조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그 중에서 석유가 미국 부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는 오래전부터 석유가 생산되었으며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근대적 방식의 석유 시추가 개발된 후 바쿠 지역에서도 이 방식으로 대량의 석유가 생산되었습니다. 바쿠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것을 보고 여러 국가가 인근에 있는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열강 국가와 미국이 진출하여 활발히 석유 탐사를 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이란을 필두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의 초대형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창설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동이 두 차례 석유 파동을 일으켜 유가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양을 키우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중동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국제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중심이 되어 중동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 5국가가 1960년 오펙을 창설했습니다. 산유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오펙을 창설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석유가 공급 과잉이 되어 유가가 떨어지고 산유국들이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석유 생산을 경쟁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단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 사우디 석유 장관 자키 야마니가 주도하여 오펙이 기습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당시 3달러였던 유가가 12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그 후 1978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이 석유 수출 중단을 선언하여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연이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유가가 30달러 이상 치솟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국제 유가가 3달러에서 30달러 이상으로 10배 이상 뛰게 되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많은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그야말로 석유 무기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자원의 무기화는 아니지만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하나의 국가로 있을 때 가스관을 건설했는데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여러 차례 가스관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 수출이 중단되어 유럽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독일과 공동으로 북해를 가로지르는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한 거죠. 2011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건설되어 2011년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수출되고 이후 노르스 스트림 2 가스관이 건설되어 202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시절에는 러시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지만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여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이어서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더니 결국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감행한 겁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위한 러시아의 자신감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감행하도록 한 거죠. 비전통 석유 중에서도 셰일청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어서 1970년대 미국 석유 소비가 전 세계 석유 소비의 30%에 달하 있습니다. 게다가 1970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석유 생산이 계속 감소하여 셰일 혁명 직전인 2000년대 중반에 석유 생산은 불과 하루 700만 배럴에 불과했는데 소비는 2천만 배럴에 달해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석유 수출 국가인 중동 산유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페르시아만의 안정이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경기가 침체하고 산업의 정체로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추월당해 미국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율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야말로 부활하게 된 거죠.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석유 생산이 늘어나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하루 2270만 배럴을 생산하여 1070만 배럴을 생산한 사우디의 2배 이상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한때 저물던 미국의 여러 산업이 저가의 석유 가격에 힘입어 경쟁력을 갖게 되어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된 거죠. 20세기 들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21세기 들어 셰일 혁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세계 최강국가로 부활하게 만든 거죠. 비전통 석유로는 셰일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 캐나다의 오일 샌드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우 무겁고 끈적거리는 초증기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 확인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대인 국가입니다. 매장량에는 확인 매장량 외에 추정 매장량과 가능 매장량이 있지만 확인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잡히는 매장량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확인 매장량 보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하루 70만 배럴로 미국 생산량의 3%에 불과합니다. 포퓰리즘 정책과 서방 국가의 외교 단절로 많은 비용과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중진류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거죠. 캐나다 또한 풍부한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지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송유관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는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같이 잠재력 많은 국가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세계 석유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석유의 영향력은 현재 생산량보다 남아있는 매장량에 달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확인 매장량 규모로 미국은 석유가 세계 10위에 그치고 천연가스는 세계 4위지만 매장량 규모로는 러시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석유를 많이 생산할 것이어서 중단기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동이 석유 패권을 누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러시아와 중동이 세계 석유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등 에너지 강국과의 우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할린 사업에서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철수했지만 일본은 서방의 압력과 러시아의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할린2 프로젝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일본 바로 위에 있는 사할린으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일본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확인 매장량이 미국이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아닌데 트럼프는 이런 것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인 매장량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석유 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세계 에너지 백골을 한번 쥐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어떤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석유 가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는 석유 가스를 조금은 세이브하고 또 탄소 감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일단 석유 가스를 많이 채굴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최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확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21세기에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와 에너지의 공급 다변화에 힘쓰고 또 자원 개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